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네, 오마이뉴스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인데요.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연호입니다. 자, 우리 나누구가 한 지금 열흘 정도 됐는데요. 곳곳에서 출마 희망자들이 나도 출연하고 싶다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화성을 지역에서 출마 예정을 자주 진석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화성 동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동탄 호랑이 진석범이라고 합니다. 아, 동탄 호랑이. 네, 지지자분들이 지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 프로그램은 그 룰이 있는데요. 네네네. 총 20분인데 네. 5분간 저랑 이제 가벼운 시작 네. 인터뷰를 하고 네. 그다음에 10분간은 통째로 쓰시는 겁니다. 네네. 나는 누구인가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 5분 동안 다시 저랑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예, 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좀 긴장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자, 화성을입니다. 화성을. 현역 의원은 이원욱 의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사에 많이 나는 의원입니다. 인지도가 있는 의원이네요. 예, 덕분에 네. 저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화성을은 왜 선택하셨습니까? 일단 뭐 제가 그 화성에 있는 네.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생활을 아, 했었고요. 네. 지난 화성시장 출마 후에 네. 동탄 지역이 이제 젊은 신도시인데 좀 더 젊은 사람이 네. 화성 동탄의 변화를 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으로 네.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원과학대 교수이셨는데 네, 네, 네. 몇 년간 하셨습니까? 합쳐서 한 13년 정도 했는데요. 음. 성남에 있는 동서울대학에서도 아, 좀 있었고요. 네. 수원과학대학에서는 14년부터 그렇군요. 근무를 했습니다. 네. 무슨 과죠? 네,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했습니다. 아, 사회복지학과. 네, 네. 근데 교수님 하시다가 행정과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 네. 어떤 인연이었습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 아. 이제 민주당 당대표와 네, 네. 예, 이제 성남에서부터 음. 같이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네. 경기복지재단이라고 이제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네. 근무를 하면서 이 경기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열심히 복지만 해서는 안 되고 네. 도지사를 위해서 정무적인 판단 네. 복지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네. 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음. 뭐 정치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 때문에 정치의 길로 이제 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네. 총선에 도전하는 네, 겁니다. 네, 네. 총선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아직 설득을 못했습니까? 네, 설득의 한 80% 정도 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제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 왜 또 하냐? 왜 또 하냐? 예, 제가 이제 화성시장 출마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때 예선전에서 떨어졌으면 네, 네. 떨어진 건 아니고요. 단일화를 예, 했죠. 단일화를 했습니다. 떨어진 거랑은 좀 틀리다고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네. 그때 한번 했으면 됐지. 그래서 지방선거와 총선은 틀리다. 네. 예,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네, 뭐 이렇게 이번엔 마지막으로 있어? 네, 일단 그렇게 한번 했군요. 일단. 네, 뭐 일단은 뭐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번 총선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까? 일단은 제가 대선 때부터 네. 처음으로 이제 음. 선거라는 걸 네. 그 전까지는 복지 분야에서 음. 뭐 도움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봤다면 네. 대선에서 실제 이제 유세차를 좀 타보고 또 지방선거에서 네. 또 예비 후보라는 이름을 달고 한번 뛰어보니까 네. 나름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 네, 이게 또 반대해서 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동안의 정치인들 중에서 네네. 롤 모델로 삼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죠. 어떤 네. 점입니까, 특별히? 일단 행정을 잘 했고요. 아. 또 이제 정치에 입문하셔서는 네. 물론 이제 시장 때부터가 이제 정치인이었겠지만 네. 실제 또 당대표를 맡으면서 이 부분을 조금 전체를 좀 아우르려고 노력하는 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롤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화성 을 지역 네. 지금 도전자들이 꽤 많을 듯합니다. 일단 뭐 분구가 예정이 돼 있어서요. 네네. 네, 좀 활동 반경이 한 음. 두 영역으로는 쪼개져 있는데요. 네. 일단 동탄 1지역에서는 이원우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네. 그다음에 몇 분의 네. 또 한 5분 정도 민주당에서 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동2 지역에서는 네. 전용기 비례대표를 네. 비롯해서 그쪽에도 한 5분 정도 그래요.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네. 나만의 경쟁력. 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 건방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난번 어떻게 여론조사가 음. 여론조사 꽃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네. 제가 이원우 의원님을 이겼습니다. 음. 네, 그래서 한 6% 정도 이겼는데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많은 격차가 좀 났었고 네. 그거는 결국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네. 동탄 지역에서는 새로운 바람, 결국은 이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고 네. 젊은 정치인이 네. 동탄 신도시가 이제는 좀 안정화되려면 각종 사회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네. 네. 또 교통 인프라나 또 교육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해줄 네.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을 좀 선호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슬로건은 정했습니까? 예, 속 시원한 정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통째로 쓰시겠습니다. 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석범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기회를 주신 오마이TV 나누고 프로그램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인 정치인들이 이런 자리가 없으면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그런 점에서 너무도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재명 현재 민주당 당대표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성남 시절부터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행정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고 거기서 저분이라면 이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함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지사 선거에 당당히 또 당선이 되셨는데 그때 복지 분야의 어떤 위원회를 책임지면서 제가 활동을 했었고 또 경기복지재단이라는 공공기관에 또 제가 대표로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관심은 있었으나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경기복지재단의 3년의 임기 중에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를 실제 정치와 연결을 해서 정말로 소외받고 있는 아니면 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또 지역 현안이 결국은 민생이라는 부분이 복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지를 정치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는 결국은 정치인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경기복지재단 대표로서 또 생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병원에 있었을 때 제가 좀 방문 드려서 위로하면서 좀 더 총선에서 기필코 화성시 을 지역에서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꿈꾸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길로 저도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굳건한 의지를 또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면요. 저는 무엇보다도 따뜻한 복지 전문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3년 내 교수 생활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배출했는데요. 복지라는 게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재명이 꿈꾸는 대동세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복지 전문가로서 진석범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동탄복지포럼 대표를 맡으면서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많은 신도시의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들이 좀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사회 문제들이 좀 늘어날 텐데요. 그래서 제가 동탄복지포럼을 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다뤘던 게 학교 폭력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반려동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이번 달에는 돌봄 문제를 좀 다룰 준비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도시는 그 입주해야 한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떤 지역 공동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래서 동탄복지 포럼을 통해서 생활 밀착형 복지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따뜻한 복지 전문가로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좀 따뜻한 이야기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돼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또한 제가 총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뭐 강인함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뜻함만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드러움을 많이 얘기들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아까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동탄 호랑이라는 별명을 또 지어주셨어요. 그만큼 부드럽지만 강인함. 그거는 제가 저는 이제 특전사 대위로 예편을 했습니다. 특전사에서 근무하셨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탄희 우리 의원님 같은 또 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전사 대위로 48회의 강화를 통해서 강인함 또 천리행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요. 그런 게 시작이 돼서 성남사랑 독도사랑 국토대장정 우리 학생들하고 1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국토를 밟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성남에서 독도까지 걸어서 가서 우리 독도의 땅을 밟아보는 제가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이 실제 독도에 가기 전에 우리 플래시몹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플래시몹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못합니다. 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도에 딱 내리는 순간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뭉클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도의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을 독도에서 했던 동영상도 아직도 있는데 굉장히 우리 독도가 우리 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또 제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장하다, 동탄, 건의로드 원정대를 꾸려서 제가 양평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과연 우리 김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제 눈으로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양서면으로 가냐 강상면으로 가야 되는지를 직접 양서면에 갔다 와봤고 또 넘어서 강상면에 갔는데 이 양평 군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15년 정도 지난 일인데 왜 이 고속도로를 뚫으려고 하느냐. 그거는 이 양평 지역이 너무 막히기 때문에 양서면을 통해서 강원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택한 건데 강상면으로 가면 바로 양평 시내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더 양평은 교통 지옥이 될 수 있는데 그 강상면 일대의 땅이 김건희 일가의 땅이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양평에 가시면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 날 참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서울로 다시 걸어와서 서울 촛불 집회 촛불 행동에 참여해서 양평 갔다 온 것을 보고 드리고 뭐 이런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제가 꿈꾸는 대동세상의 길에 열심히 저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6회, 상회, 통회, 당원과 함께 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1,000원짜리 당원이 권리당원이 무서울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좋은 상황이 있다면 우리 지역은 당원존으로 좀 만들어서 당원이 쉽게 오셔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은 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민생 전문이고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분들이 열악한 환경들이 있었는데 이게 노동국 소관이었는데 경기도 노동국 소관이었는데 이걸 복지재단의 대표가 왜 했느냐? 노동자의 복지가 필요했고 그들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은 복지 전문가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 시설을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만드는 이런 사업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삼성으로부터 50억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도 추진해 봤는데요. 지금은 화성 봉담과 고양의 백석동에 30개 호의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보육원에서 18세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보호 종료가 끝난 아동들이 살 수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 이들에게 제가 있을 때 500만 원의 자립준비금이 지원됐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어디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 드려서 1,000만 원 자립지원금으로 좀 바꿨던 기억도 나고요. 지금 아마 2천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거를 좀 지원해 보자. 그리고 또 이들의 사례 관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자라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극저 신용대출 사업은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냥 대출 사업이 아니라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역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잘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혼자 하니까 만만치 않죠. 네, 뭐 어렵네요. 네, 네, 근데 잘하셨어요. 네, 네. 자, 화성을의 현역 의원은 이원욱 의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원욱 의원도 당연히 여기 화성을에서 하려고 하시겠죠 또? 네, 당연히 출마하시겠죠. 네, 네. 그래요.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네, 그렇게 근데 생각하고 아까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특전사 대위예요. 예, 예. 특전사는 자원한 거예요? 자원할 수 없고요. 그런 거예요? 네. 어, 명령에 의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특전사에서 배운 건 뭡니까? 일단 강인함, 또 음, 인내, 끈기. 네. 예, 이게 정말로 천리행군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천리 400km를 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네. 어쨌거나 음. 이겨내고 이제 전역을 그래요. 했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경기 복지재단에서 네, 네, 네. 이제 했던 것도 아까 좀 네, 언급했습니다만 네, 네. 그 중에서 좀 보람을 느꼈던 게 있다면요? 일단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네. 극저 신용대출 사업 음. 좀 설명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네, 네. 간단히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음, 그 당시에는 이제 신용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수제인데 네. 신용 등급 7등급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도 못하는 등급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대부분 이제 1, 2, 3등급 정도 되실 텐데 이 뭐 고기도 아니고 뭐 등급제로 하는 것도 네. 웃기지만 어쨌거나 이 7등급 이하자가 이렇게 많은지를 저는 처음 알게 됐고 네. 이걸 왜 경기복지재단이 대출 사업인데 네. 이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근데 음, 위급 상황이었고 네. 보니까 이분들이 50만 원도 없고 뭐 몇십만 원도 없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손을 빌려도 네. 빌려주는 데가 없는데 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일할 곳도 없고 하니까 네.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자. 음. 네, 그래서 500억을 네. 조성해서 이제 매년 7만 명 정도가 네. 이거를 받아가는. 그러니까 음. 결국은 7등급 이하자가 1년에 7만 명씩 네.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대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네. 이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수급권이나 네. 뭐 자산이 또 아니면 지역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네.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상당히 좀 좋은 사업이었고 바로 갚는 일들이 네. 보여지고 또 편지를 주시면서 음. 너무 고마웠다. 그렇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자, 총선에서 이제 이기려면은 젊은 세대의 마음도 네네네. 얻어야 될 텐데 네네. 14년 동안 대학 교수 하시면서 젊은 대학생들과의 소통은 어땠습니까? 예, 저는 뭐 소통하는 교수였고요. 음. 그다음에 경기복지안에서도 네. 소통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학생들에게 파고 들어야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려운 게 무엇인지 또 도움을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거기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국토순례제가 10년 같이 학생들하고 네, 네. 했는데요. 그것도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네. 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같이 함께 동참했었던 근데 것처럼. 지금 이제 네. 각종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40대 이상에서 더 네, 많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20, 30대가 좀 상대적으로 네. 낮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청년에 대한 고민들을 네. 같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음. 이 부분이 네. 이제 물론 갈라치기를 했던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음. 제가 경기복지관에서도 네. 청년 지원단을 운영도 해봤고 네.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과 함께 해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청년의 문제를 실질적인 고민하는 그러니까 네. 정치인 청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네. 그런 청년들과 접점을 음. 이룬다면 네. 충분히 민주당으로서 아하. 그런 부분들이 보강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가이신데 네네. 윤석열 정권의 사회복지 정책을 총평한다면요? 큰일 났습니다. 아. 네, 그 이유가 네. 이 복지는 공공성이 중요한데요. 네네네. 민영화를 하겠다고 5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이게 보건과 음. 복지는 네. 국가가 중심이 돼서 어려운 사람도 그렇고 네. 우리 중산층까지도 네. 케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무슨 철도처럼 네. 예, 민영화로 가겠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있는 분들은 네.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실 거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테니까 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공성의 복지까지도 민영화한다는 건 굉장히 큰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국회에 간다면 네. 내가 이런 사회복지 관련 법안을 발의해야 되겠다. 네. 미리 생각한 것도 있습니까? 예, 뭐 있습니다. 뭡니까? 예, 실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네. 우리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 사무를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실제 처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네. 처우 개선의 법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0초 추가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를지 말지 저희가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요. 예. 나누고 컨셉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도 좋고요. 제가 네. 중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기회를 네. 정치 신인한테 주시는 거가 너무도 감사하고 네. 예, 특히나 대중에게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네. 또 이렇게 출발선이 네. 현역 정치인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네. 예, 저희가 뭐 권리당원도 명단도 없고 네. 실제 지역에 우리 주민들 만나는 것도 음. 한계가 있고요. 저는 그래요. 인지도가 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공중파 뭐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네. 알려주실 수 있는 기회를 그래요.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해보니까 다음에 누구를 내 친구 출마 예정자 누구를 꼭 추천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뭐 듭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방송 끝나고 얘기해 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누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총선 출마 예정자 중에서 나도 한번 출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요. 오마이 나누구 @ 네이버닷컴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진석범 출마 예정자와의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맞이해서 특별 기획을 만들었습니다. 나누구, 나는 누구인데요.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나누구의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자, 나누구가 지난 13일부터 오마이TV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나도 출연하고 싶다. 출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손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대문 갑 지역 출마 예정자 손솔입니다. 서대문 갑. 예. 네, 지금 현역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네, 맞습니다. 의원이죠. 네, 이제 우상호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예. 일찌감치 했군요. 맞아요. 바로 그곳이군요. 네, 바로 그곳 신촌이 있고. 네, 그렇군요. 자, 나누구의 룰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5분 동안 저랑 시작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 동안은
출마자가 본격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은 이제 마무리 인터뷰를 저랑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독특합니다. 네. 손솔. 네, 기억하기 좋죠. 네. 소나무 솔입니까? 제가 한자 이름을 써서 거느릴 솔자입니다. 그래요. 예. 네. 통솔하다 이럴 때 쓰는 솔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을 했더군요. 네. 저 1학년 때부터 총학생회 뭐 집행부 이런 거를 쭉 네. 하면서 3학년 때 이제 총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내가 정치에 소질이 좀 있나 이런 생각했나요? 이게 근데 약간 시대가 저를 불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네. 그러니까 대학교를 박근혜 정권 시작할 때 입학을 했어요. 네. 1학년 때는 국정원 대선 개입이 터지고 2학년 때 세월호 참사 터지고 3학년 때 국정교과서 강행하고 해서 이 모든 과정에서 네. 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조건이어서 저는 그래요. 이제 제 마음 가는 대로 주저없이 해왔던 게 네.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네. 우리 나누구가 지금 2주째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는 최연소이십니다. 자, 당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진보당이에요. 진보당. 현재 당직이 저는 수석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네. 자, 진보당의 수석 대변인이신데 뭐 우리가 거대 양당을 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진보당이십니까? 사실 제가 네. 진보당을 선택했다기보단 저는 진보당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러니까 진보당이 이제 전신 민중당이나 했을 때 청년 대표를 좀 오래 했었고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청년 대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만들었는데 네.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대차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당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죠. 그래요. 지금 20대인데 정치 경력은 그럼 꽤 되네요. 예, 몇 제가 당 대표를 처음 시작했을 때 21살 때 예, 대학생일 때 시작을 해서 그래요? 이제 정당 활동을 하고 나서 졸업을 했고요.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네. 자, 진보당에서 첫 번째 출연자이시니까 네. 당 소개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진보당은 뭐가 다른 당하고 다릅니까? 저희 당은 네. 일단 지역 밀착 이걸 좀 자랑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21명이 음.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 사례를 드리면 저희 네. 전북의 도의원으로 당선된 오은미 네, 네, 네. 의원이 계시는데 네. 그때 이제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이 오은미는 꼭 돼야 된다고 해서 오은미 글씨를 모르니까 오은미를 외워서 그림으로 외워서 투표소 찾아가서 그래요. 하고 그렇게 지역에서 하나하나 마음 얻어서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네. 또 저희 이제 당원이 10만 명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사회에서 아직 그렇게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인으로 있는 정당.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22대 총선에는 진보당에서 몇 명이 도전을 합니까? 지역구에. 저희 지금 선출 과정을 이미 다 거치고 있고요. 네. 벌써 선출되신 분이 74명 그래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손솔 씨도 네. 서대문 갑에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은 뭔가 아직 본격 선거 기간 아닌데. 네. 이제 10월부터 네. 이제 후보가 선출된 음. 사람들은 후보 명함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명함을 열심히 나눠드리고 있고요. 네네. 네, 현수막도 이제 거리에서 빠짐없이 보이게 곳곳에 달고 있고 네. 저희 당원들은 이제 가계부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빚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찾아뵙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제 민생 해결에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서대문 갑을 선택했습니까? 제가 서울 와서 오래 산 곳이기도 하고요. 네. 신촌에는 저랑 비슷한 청년들이 많아요. 네. 신촌동의 절반 이상이 2030 비율이고 1인 가구가 많고 네. 이제 공부나 이제 일하러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오는 네. 저와 같은 닮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 우상호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할 텐데 나만의 경쟁력이라면? 뭐 지금 서대문에서 보이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하고 있고요. 네. 기억하고 계시는 게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슬로건은요? 슬로건은 해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0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수석 대변인이자 서대문갑 국회의원 후보 손솔입니다. 이거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당시가 박근혜 정권 3년 차였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의 뜻 거스르는 박근혜 대통령 환영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학생들과 같이 항의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가 대학가에서도 정말 많이 터져 나오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경호원에게 끌려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의 행동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제 사복 경찰이나 경호원들이 저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이렇게 다 가로막아서 학내에서 4시간 동안이나 대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천연덕스럽게 좀 축사만 하고 나가려는 박근혜 씨에게 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다음 연도에 정유럽 씨 부정 입학이랑 퇴진 촛불이 이어졌고요. 이게 나라냐라는 상식적인 국민들의 마음에 제가 한 발 앞서서 움직였지만 행동해야 할 때 망설이지 않고 했던 게 저에게는 지금도 큰 자부심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그 이후에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모토로 살아왔는데요. 먼저 창당을 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답답한 박근혜 정권에 대차게 싸울 정당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기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고 당시에 흑수저당이라는 청년 조직의 대표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창당 직후에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던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구의역 김군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처음엔 신문 한 켠에 사고 소식 정도로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스크린 도어가 작동하는 게 너무 끔찍하다. 추모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추모 행동을 제안했습니다. 사진의 오른편에 있는 게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시작으로 저희 당원들이 구의역 9-4 승강장에 모여서 여기에서 사람이 죽었다. 추모를 제대로 하고 다시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게 하자 추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한 달 가까이 매일 추모 행동을 벌였습니다. 청년들, 시민들, 여러 단체들에서 함께 해주셔서 결국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의 사과도 받아냈고요. 이후에 김군의 동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추모 행동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구의역 김군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뉴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것이 진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 있던 사람들, 시청에 있던 사람들을 구의역으로 불러냈으니까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낸 힘들이 정치를 이끄는 것,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산재 사고는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어요. 김용균, 이민호, 그 모든 현장에 저희 당원들이 여전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게 하는 것, 그걸 꼭 해내고 싶고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는 세상, 그게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저희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서대문 갑에 있습니다. 신촌이 있는 그 동네인데요. PPT에 지금 띄워드린 사진은 신촌에서 올해 6월에 열었던 따릉이 대행진이라는 행사입니다. 제가 기획을 하고 당일에는 사회를 봤습니다. 이 행사를 좀 열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요. 안타깝게도 윤 정부가 퇴행을 거듭하고 있듯이 서대문에서도 구청장이 바뀐 후로 퇴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성은 구청장이 된 후로 여러 정책들에 대한 객관적인 과호평가 없이 막무가내로 정책을 다 뒤바꾸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신촌에 있던 연세로에서 운영된 차 없는 거리를 없앴던 겁니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는 녹색교통 전환이나 버스킹 등의 문화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여서 잠시 주춤하게 됐는데 대학가라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영향으로 상권이 어려워진 걸 빌미로 엉뚱하게 차 없는 거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대 의견서도 내고 서명도 내고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나가고 있는데 서명을 내는 데만 그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차가 다녔던 연세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가 가득 찬 연세로는 어떠냐. 기후위기 시대에 이 대중교통 그리고 보행 그리고 자전거로 전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런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모습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었던 이 따릉이 대행진 행사에도 참가자 다수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대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퇴행에 맞서서 좀 새로운 그림, 청년들의 새로운 방식의 행동을 만들었다고 자평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또 자전거 타면서 맞서 싸워 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신촌에서 걸었던 현수막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보당을 사이다 현수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걸린 진보당 현수막이 사실 한두 개는 아닙니다만 네, 저는 제 것을 가져왔습니다. 윤 정권 들어서 노조몰이가 진짜 극심하잖아요. 올해 초가 건설 노동조합에 대한 드자비가 막 시작될 즈음이었는데 저희 동네에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건폭 노조 아웃이라는 현수막을 먼저 걸었습니다. 이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맞불 현수막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이제 검찰 왕국 아웃이라고 걸린 적은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었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바빠서 현수막 사진을 이렇게 올렸다고 온라인에 올리거나 주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신촌을 지나시는 어떤 분이 그냥 찍어서 올리셨나 봐요, SNS에. 그래서 내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응원 문자가 오고 참 잘했다, 속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당 현수막이 허용이 됐던 게 저희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한켠의 기회가 됐습니다. 이 기회에 국민 심정 있는 그대로 좀 전하자 했던 것들이 많은 분들께서 속 시원한 현수막 정치라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당 때문에 힘이 난다. 현수막 진짜 잘 걸었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민심 그대로 전하는 현수막, 국민들 곁에서 호흡하는 진보당의 정치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주 을 보궐선거로 강성희 의원께서 당선되셨습니다. 원내 정당으로 도약한 만큼 진보당의 이야기 그리고 저와 같이 늘 학교에서 현장에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 시원한 야당의 목소리 전하기 위해서 매일 국회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만 28세 여성 청년 수석 대변인은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 가져온 장면은 유인촌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했던 브리핑 모습입니다.
제가 사진 판넬로 들고 있는 모습이 유인촌 장관이 국회에서 욕설했던 그때인데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더라고요. 그래서 올드맨의 귀환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게 없나 싶기도 하고 예전에 하던 못된 짓 계속 하겠다는 그 심보에 좀 직격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 매일 하면서 국회에서도 숨가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지역에서도 열심히 쏘다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터지는 윤 정부의 만행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국정은 엉망, 민생은 절망, 외교는 폭망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진보당의 속 시원한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 야권의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해낼 것인가입니다. 제가 요새 자주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주연을 했던 박은빈 배우가 하셨던 이야기인데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해내야죠. 윤석열 심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에 주저하지 않았던 제가 해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무리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20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부모님들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딴 거 하라고. 왜 고생길 가냐 이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때마다 손솔 씨는 뭐라고 답합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가 잘할 수 네. 있다고 생각한다. 아. 밀어주시라. 음,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돼요. 아직. 그렇군요. 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당원 중에는 대학생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대학생 당원들이 곳곳에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막 언론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러는데 직접 볼 때는 사실 네. 전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대단히 많다고 보고요. 어. 자신의 의견을 되게 많이 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권도 많이 내려갔고 네. 피선거권도 내려가서 네. 대학생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나는 어디 당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네. 학내에서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진보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이에요. 네. 전주시을 을. 보궐선거에서 이제 당선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22대 총선에서의 목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이제 목표는 국회의원 10석 이상을 좀 해보자. 이게 10명이 돼야 네.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어.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법안 발의의 문턱이 거기 있고 네. 그 다음 문턱은 이제 20석이죠. 아.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그래서 10석 이상을 좀 네. 당선시켜보자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 대변인이기도 하니까 앞장서야 되겠군요. 네. 제가 먼저 되는 것으로. 그래요. 네. 서대문 갑 네. 우상호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여러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이수진 그 비례의원님께서 네. 사무실도 구하고 뛰고 계시는데 더불어민주당. 예. 네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서대문 갑은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래서 네. 좀 저도 이제 누가 어떻게 되시는 아. 건지 좀 지켜보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인요한 위원장이 네네네. 거론이 됐다가 최근 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러셔서 그래요. 네. 자, 지금 이제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힘 빼면은 이제 정의당도 거론되고 진보당도 거론되고 막 소수당으로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진보당과 정의당의 차이는 뭘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네네네. 지역에서 밀착으로 하고 음. 있는 것과 네. 노동자 당원들이 또 네. 대다수인 것에서 많이 차이를 느끼시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강성희 의원님이 당선되기 전에는 네. 진보당을 정말 모르셨어요. 아, 그래요? 뭐 빵집이냐, 보석집이냐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의원님이 당선되고 의정 활동을 하고 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시정 연설 때 이제 피켓 들고 있었던 거 보면서 네. 잘 싸운다, 음. 잘 행동하는 거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거대 양당이 주요 이슈로 발전시키지 않는 것을 네, 이제 진보당 같은 데서 한 게 아까 산재 사고, 중대재해 예, 처벌법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또 기후 변화에도 관심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네. 기후 변화에 관심이 있어서 네. 당내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음. 만들고 지금 네.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정책도 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 이렇게 전기료 난방이 음. 계속 오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때때로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에너지만큼은 좀 제대로 아. 보장하자 공공 차원에서 네. 이런 정책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1년 6개월 보면서 평가한다면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음. 폭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대로 한 게 없고 네. 특히 세금 재정 펑크를 낸 게 행정부로서 할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수석 대변인 역할인데 그러면서 이제 언론과도 많이 접촉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대변인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그걸 느낀 게 있다면요? 사실 저는 매일 배움을 하고 있고 경험의 누적인 것 같은데 네. 이 정치라는 게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돌아가는지를 많이 배우고 있고 네. 그걸 제가 잘 알아야 민심을 적재적소에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심정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22대 총선에 도전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20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고 네. 우리 이야기가 있다고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소감이? 어렵습니다, 이거. 이게 제가 네. 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주 잘 하셨어요. 예. 네. 그래도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좀 감사한 것도 있죠. 네, 이 나누고 컨셉.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게 이제 우리 오마이뉴스 모토이기 때문에.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사 많이 썼습니다. 우리 시민 기자이시기도 하고. 예, 네. 많이 썼습니다. 그렇군요. 자, 진보당 그리고 또 다른 소수당에서도 이런 기회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 74명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 네, 어디든 네. 비어 있고 네. 필요하면 네,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손솔님과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마이TV의 22대 총선 특별 기획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요. 이번 총선에 출마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어디로 하면 되냐면요. 오마이 나누구 네이버닷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오마이TV는 지난주부터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나는 누구인가의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자, 나누구가 지난 13일에 시작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오마이뉴스의 이 특별 기획에 대한 관심도 많은 건데요. 오늘은 부승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용인 시병 출마 예정자 부승찬입니다. 용인시의 병. 병, 예. 갑을 병정이라고 정의, 그러네. 예, 예. 그 중에 이제 정에 출마. 병, 병에 출마하는. 예, 수지구입니다. 수지구. 그렇군요. 예, 예. 네. 자, 나누구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열린 스튜디오죠. 출연자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룰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시간은 20분인데요. 먼저 5분은 저랑 가벼운 시작 인터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10분은 출마 예정자가 온전히 스스로 5장의 자료를 활용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거고요. 마지막 5분은 저랑 마무리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 좋은 프로그램이다. 음. 그리고 이제 정치 신인들이 사실은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잖아요. 네. 예, 능력이 있으면서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을 1, 2회를 봤거든요. 네. 1, 2회를 봤는데 네. 야,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음.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라 정말 이렇게 숨은 진주들을 많이 네. 여기 초대해서 이제 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 모토이기 때문에 이번 네네. 총선에서도 이런 기획을 해본 건데요. 네. 자, 용인병을 선택하셨어요? 예, 예. 왜 용인병입니까? 뭐 일단 주변에 요구가 많았고요. 네. 예, 사실은 뭐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어. 제주도 도민들도 요구가 많았는데 네네네. 생활권 자체가 아. 서울 경기고 음. 그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는 제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어려서 네.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네. 많이 권유를 해서 용인시병 정확히는 용인 수지구에 네.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뭐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한 건데 예. 뭐 그동안 이력을 보면은 정치와 행정을 또 좀 하셨어요. 예.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예. 그렇죠? 예, 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정치의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네. 예, 기본적으로 안보 정책가가 되고 싶었어요. 안보 정책가가 되고 싶었는데 네. 학자가 바로 필드에 나가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 정책가의 기준, 정책가의 기준은 뭐냐면 이론도 겸비하고 있어야지만 있어야 되지만 실제도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회 경험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이제 국방부, 행정부 경험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던 5년간의 경험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를 맞은 게 책 한 권 네. 출간하면서 권력의 야비함을 보고 이게 저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이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구나. 힘도 못 써보고 당할 수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좀 변화를 시켜봐야겠다. 책의 제목이 권력과 안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오마이TV에서도 예, 많이 출연하고 그랬어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게 보통 결심이 아닌데 네. 이게 뭐 주변 사람 특히 예. 잘 알고 있는 특별하게는 이제 가족의 동의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의 반응은? 뭐 제가 사실은 도전을 한 번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뭐 정치 철학도 없고 네. 어떻게 그려 나가겠다라는 비전도 없었고요. 네네. 예, 그냥 하루 만에 결정해서 나갔던 거라 유권자들한테 많이 죄송한 게 네. 있었고 그때 당시도 가족들은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죠. 네. 제 인생 자체가 이제 편안한 삶, 네. 일상적인 삶보다는 자꾸 단절되고 새로운 쪽으로 가는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네. 그냥 인생 과정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힘들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워낙 심하고 지금도 심한데 이제 가족도 이번에 이제 아빠가 남편이 지금 군검찰과 서울 경찰청 그다음에 네. 대통령실 국방부에 당하는 거를 보고 좀 제대로 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마지막이다. 네. 이번에 마지막이다. 예. 네. 자, 정치길로 들어서면서 평소에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모두가 이제 상당히 많은 후보, 네. 그다음에 출마 예정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원할 텐데요. 네. 추천할 텐데 그 이유는 뭐 다른 데 있다기보다는 네. 서민의 삶의 기준에 눈높이를 맞췄던 권력자가 아닌가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존경하고 지금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행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동영상이라든지 연설 내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즐겨보는 편입니다. 자, 핵심 슬로건은 정했습니까? 예, 정했습니다. 뭡니까? 정치 그리고 수지 함께 그리다입니다. 예,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함께 그리다. 예. 네. 자, 본인만의 경쟁력. 그 지역구도 여러 경쟁자들이 있을 텐데. 네. 본인만의 경쟁력은?
일단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은 폭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배짱, 두둑한 배짱과 용기를 갖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용인 수지를 지역구로 선택했기 때문에 용인시를 어떻게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변인 생활하면서 이제 소통 전문가로서 소통의 능력을 좀 배웠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중앙과 지역 정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병 출마 예정자 부승찬입니다. 저는 사실은 뭐 어린 시절 뭐 이거야 그냥 건너뛰기로 하고요. 사관학교 시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사관학교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아버지의 권유가 있어서 사관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해병대로 6.25 참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큰아버지께서 6.25 때 통역장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도 아로트시 학군단 장교 출신인데 군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두 명의 남자가 있는데 한 명은 군인으로 키우고 싶다. 아버지의 소원이니 군대를 가달라. 그래서 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저는 사관학교에 가서 국가 안보의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라는 보수적인 생각을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제 동기생 둘을 잃었습니다. 조종훈련을 받다가 혹은 훈련을 하다가 순직한 조종사가 있었고요. 저 역시도 정보 분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주로 북한 위협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휘관한테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징후 목록을 관리하고 북한 위협 분석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미도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대에서 공작대장을 역임했습니다. 여기서 리더십과 지휘관을 하면서 리더십과 지도력 그리고 부하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군인만이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보수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장. 군 생활을 하면서 민간대학 위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민간대학에 위탁할 수 있는 장교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에 선발돼서 거기서 수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정인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운명적 만남이냐 하면요. 문정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원래 교수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데 그날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 전화가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죄송합니다. 강의 중입니다. 나가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왜 기억이 나냐면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소령, 중령 그리고 장군만 봐도 긴장이 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대통령과 통화하는 사람이 제 앞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 진짜 제 운명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충격을 받고 나도 저런 분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을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2년간의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안보정책 전문가의
길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년 석사 과정을 마치고 다시 군대로 복귀하여 연금이라는 군인 연금이라는 게 있지만 과감히 포기를 하고 전역 지원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연세대학교의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5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문이 열릴 때 들어갔고요. 중앙도서관에 문이 닫힐 때 나올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다음 들어갔던 게 이제 국회입니다. 국회 최재천 의원의 정책보좌관, 외교통일위원회 정책보좌관으로 가게 됐는데요. 외교정책위원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과정을 거시적 관점, 구조적 관점에서 보는 그리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김종대 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국방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요. 운이 좋게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하면서 국방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 정책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추는 계기를 맞았고 그 계기에 노력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합니다. 다음 장면이죠. 무모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단 4개월의 도전인데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결정을 하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내려가서 여론조사가 1.9%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미 뛰어든 정치 전선에서 포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2자리 여론조사까지 받아냈지만 결국 경선 본선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저의 도전 4개월간의 도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장. 참 요즘도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해서 군검찰 조사, 방첩사령부 조사, 서울경찰청 조사, 무수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권력과 안보라는 책 한 권을 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천공 의혹을 제기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공을 내고 한 달 만에 방첩사령부가 민간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었습니다. 25시간 30분간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떳떳했습니다. 진실 앞에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굴해지지 않았고 비루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뭐라도 해야 되기에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국민이 권력에 맞서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치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인 수지병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물론 여기 왜 왔냐, 네가 여기 연고가 있느냐, 혹은 학연이 여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주도에서 떨어진 놈이 왜 여기 와 있느냐. 하지만 저는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원합니다. 또한 지역의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저는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의
균형감을 갖고 있고 그만큼 군을 제대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폭정에 맞설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중앙에서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보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누구 못지않게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대변인을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수지 구민과 소통하면서 수지의 발전을 이뤄내고 용인 수지를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동안 딱 하는 게 쉽지 않죠. 너무 어렵고요. 네. 생각도 안 나고. 네. 이제 앞으로 이런 도전 계속 해야 될 테니까 네. 방송 출연 같은 거 많이 할 테니까 이제 네. 준비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용인병 지금 이제 현역은 정춘숙 예. 더불어민주당이네. 예, 맞습니다. 자, 지금 도전자들이 어떻게 많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제 레이더에 걸리는 도전자는 없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일하다고. 자, 용인에 이제 4개 지역구가 있는데 네. 병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대도시와 연결되는 관문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예, 상당히 이제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자연 친화적인 도시라는 그런 매력적인 걸 갖고 있는데 제가 용인 수지를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그 산 위에 건물들이 막 지어지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도 정확한 도시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건지 네. 상당히 이 교통 환경이 불편하고 복잡하고 네. 그래서 이런 아직까지는 덜 발전되고 네. 국민들이 살아가기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좀 그래요. 느꼈습니다. 아까 10분 발표를 보니까 예. 독특해요. 특수부대 예. 대장을 하셨다고? 예, 공작대장을 했어요. 아, 실미도 그래요? 영화 보셨죠? 거기에 예,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실미도가 해체되면서 네. 그거를 이어받은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예, 그 부대에 이제 공작대장을 하면서 뭐 뱀도 잡아보고 땅 파서 그 비트 네. 안에서 자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아까 거기에서 리더십을 배웠다라고 했는데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1년 반 남짓 예. 이 리더십, 윤석열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를 못 하겠어요. 평가를 못 해요. 예, 네. 아주 대한민국 헌장사의 가장 독특한 음.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검찰 조직을 이끌었던 검찰총장 출신이 맞나? 거기도 조직이거든요. 네. 상명하복은 있지만 음. 그거에 따르게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팔로우형 리더십을 좀 겸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리더십하고는 네. 전혀 다른 리더십을 갖고 음. 있기 때문에 사익 추구형 리더십을 네, 갖고 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생각. 자, 그리고 이제 안보 전문가고 예. 또 전쟁 위협, 북한 도발 분석가이기도 네. 했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을 관리하는 방식 예. 문제점이 있다면요? 일단 강대강으로만 치닫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뭐냐면은 국가안보라는 거는 어떤 한 축을 가지고 네. 이제 국방력이라는 한 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두 개의 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그러니까 음. 제도라는 평화제도 9.19 군사합의 같은 네. 우리가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에서도 동서냉전 기간에 음. 유럽의 평화를 가져온 게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네.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고 남북의 어떤 그 평화를 가져오는 게 또 이제 9.19 군사합의라는 그런 최초의 제도가 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우발적 충돌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방력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축에서는 평화협력이라는 네. 축을 가지고 수레바퀴같이 돌아가야 된다. 자, 22대 국회 300명 중에 네. 부승찬 같은 사람은 꼭 한 명 있어야 된다. 예. 그 이유는?
결국은 안보 정책 쪽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없다. 아. 그리고 이제 뭐 비례대표도 김병주 의원이 워낙 잘하고 계시긴 네, 하지만 네, 네. 이쪽 분야에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비논리성에 맞설 수 있는 네. 논리적인 안보 정책 전문가가 없다. 네, 그렇군요. 자, 국회에서 보좌관도 하셨어요? 예. 최재천 의원,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은 오마이TV에 자주 출연하는데 예. 김종대 의원한테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김종대 의원한테는 일단은 공부하는 걸 아. 배웠어요. 최재천 의원도 마찬가지요. 네.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하는 국회의원이에요. 자, 국회에서 보니까 한국 정치 이건 좀 문제 같다. 내가 간다면 좀 바꾸겠다 하는 문화가 있다면요? 결국은 너무 타협 없는 갈등과 대립의 문화, 음.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결국은 이제 논리적인 싸움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네. 국방이나 외교 안보 분야에서만큼이라도 좀 바꾸고 싶다. 10초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뭐 결국은 제 자랑 아니겠어요. 용인 시병 유권자 여러분 부승찬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이 함께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긴장되고요. 이거 참 어려운 방송이네요. 그래요? 한 번도 이제 뭐 방송 네네. 가서 긴장을 해보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너무 긴장되니까요. 말도 잘 안 나오고. 어쩌면 이제 오롯이 내 얘기를 네. 내가 이제 해야 되는 네. 이런 이제 거잖아요. 네. 10분 동안 방해 없이 한다는 게 좋긴 하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냥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준비도 안 하고 뭐 스크립트라든지. 자, 다음 출연자들한테 이거 하려면 이거 좀 준비해라. 뭘 권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육하 원칙이 명확해야 된다. 어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를 때 잘라주지 못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추임새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하는 추임새가 많이 들어가는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다음 출연하시는 분들은 많이 연습을 네. 해라. 네. 그리고 맺고 맺는 거를 잘해야 된다. 시작과 맺는 거를 네. 정확히 그래요.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자, 이게 이제 시청자들에게 공개될 텐데 나중에 시청자들의 반응을 봐서 네. 반응이 뜨거운 분들을 따로 또 모셔가지고 네. 2라운드 또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진작에 바랍니다. 얘기해 줬었으면 밤샜을 텐데. 밤을 못 샜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지금까지는 용인병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부승찬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TV 총선 기획 나누구는 22대 총선에 출마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원하신다면 지금 자막 하단에 나가고 있죠. 이메일 오마이나누구 @naver.com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를 지난 13일부터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의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자, 저희가 나누구를 일주일 정도 지금 내보냈는데요. 출마 예정자들의 신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기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부천 을 지역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역 의원은 서른 의원이 계십니다. 서른 의원이군요. 네, 네. 자, 나누구의 룰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랑 시작 인터뷰 5분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은 출연자가 완전히 본인이 통째로 시간을 내서 활용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5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저랑 마무리 인터뷰를 5분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룰은 모든 출연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천 을인데 말이죠. 네네. 부천에는 지역구가 몇 개입니까? 부천에는 가불병정 4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을의 지역구의 특성은요? 의뢰 지역구는 이제 1990년대 네네. 중반부터 부천의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신도시를 범위로 하는 지역구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부천과의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부천에서 초등학교, 네, 중학교, 네. 고등학교를 모두 나왔기 때문에요. 네. 저는 이제 부천에서 자라났고 부천이 저를 길러낸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부천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법조계 인사인데 예, 예. 검사도 하셨고 변호사도 하셨고 네. 검사를 해본 입장에서 예. 지금 윤석열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옛날에 군사 네네. 권력, 네.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을 보는 것 같다. 그것이 이제 검찰로만 대체됐을 뿐 그렇군요. 그런 권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견이나 네. 국민의 민생에는 뭐 전혀 관심도 없고 아랑곳하지 않는 정권 아닌가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몇 년간 하셨습니까? 전 변호사는 이제 내년 2월이면 딱 10년이 되네요. 개업한지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요즘 이제 TV에도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시국 관련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님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네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네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총괄 변호인 단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네. 총괄 단장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총선에 출마는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출마 예정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예. 동의는 받았는데요. 네. 처음에 아주 험난했습니다. 동의를 받는 반응이 과정에서 뭐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네. 미친 거 아니냐. 아니 왜 도대체 왜 미친 길로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누가 봐도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이 네.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가장 뭐 합리적이고 좋은 네. 일 아니냐,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네. 미친 선택을 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네. 저는 제가 더 이상 개인과 제 가족만을 위해 살지는 않겠다 이제 남은 여생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저희 집사람이 네. 그런 저를 보고 그럼 내가 열심히 응원하겠다.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건 처음 본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렬한 지지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출마 예정. 예. 출마를 결심하면서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 행복의 출처는 뭘까요? 왜 행복할까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인생을 나중에 마무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제가 그동안 살아온 여러 가지 궤적, 그러니까 네.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삶 위주의 삶이 저한테 그렇게 만족감을 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어떤 민중들, 국민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또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나아가게 할 것인가, 나아지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제가 정말 할 일을 찾은 느낌이어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자, 롤 모델이 되는 정치인이 있나요? 너무나 많죠. 네. 너무나 많고 저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네. 이재명 당대표님을 합친 사람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제가 너무 뭐 어마어마한 분들을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꿈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다 각각의 장점들이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에 진출한다면 네. 어떤 분야에서 주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상임위가 막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생각해 본 것은 없고 저는 어느 상임위에 가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 법사위 이런 데 이제 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네. 일단 그렇게 되면 거기서 검찰 개혁이나 사법부 개혁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네.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다른 뭐 위원회도 충분히 상임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부천 을은 여러 또 경쟁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비 경쟁자들 많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많이 있어서 행사장에서도 많이 만나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슬로건, 예. 이건 뭐 경쟁력을 좀 보여주는 슬로건이어야 될 텐데 좀 정했습니까? 근데 특별히 뭐 정한 건 아닌데요. 이제 행사장이나 여러 주민들을 만날 때의 얘기는 네. 부천에서 자라난 부천의 아들이다. 그다음에 부천의 새바람이고 젊고 활력 있고 유능한 네. 인재다. 일꾼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이제 10분 정도 본인이 직접 얘기할 텐데 예, 긴장되네요. 준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열심히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것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앞으로의 비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로지 지금 이제 10분 동안 할 네네.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유한한빛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원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천 을지역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1972년생이고요. 전남 보성이라는 그 시골에서 아주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위로 딸만 많이 낳으셔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어렵게 낳은 아들, 제가 아주 어렵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저는 이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누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주 제가 생각하기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귀하게 얻은 아들을 어머님께서는 이제 저렇게 여기서 키워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서 당시 이제 부천에 저보다 나이가 꽤 많은 큰 누나가 부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누나한테 저를 일찌감치 올려 보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누나들이 저를 부천에서 키웠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부천에서 부천 북초등학교를 56회, 그리고 부천 동중학교를 1회, 그리고 부천고등학교를 14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부천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을 하였는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졸업 때 사진입니다만은 정의의 종이 서울법대 앞에 있는 종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당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고시 공부를 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사회구조를 변혁해야만 그 약자로서 갖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그런 문제에 깊이 천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서도 많이 읽었고요. 학생운동도 매우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한 대학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한 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30회로 연수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당시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검사, 판사, 변호사로는 갈 수는 없었고, 군대에서 의무복무로서 군법무관 생활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군법무관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특수전 사령부, 그러니까 힘든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그것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특수전 사령부, 그러니까 특전사 군법무관을 동기들은 보통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을 해서 실제 공수훈련도 받고 낙하산도 메고 뛰어내리게 됐었습니다. 특전사 다녀오신 분들은 들으시면 딱 아시겠지만 저는 저의 공수훈련 기수는 01-6차 586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전사에서 군검찰관, 군판사로 3년간 군복무를 모두 마치고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죠. 이게 지금 당시 강금실 장관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사진입니다. 그렇게 검사로 임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일을 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수석검사로 근무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제가 당시 수사를 담당하는 파트는 아니었지만 검찰의 수사로 인해서 전직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특수부 검사로서 일을 하면서 특수부 수사가 갖는 기본적인 어떤 한계, 문제점,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깨닫고, 이게 내가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뭐 다른 사람, 원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으니 그 사람들이 하면 충분하지. 그리고 적어도 내가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쓰임 받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2014년 2월에 검사의 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변호사로 활동한 것만 해도 내년 2월이 만 10년이 되네요. 변호사로 활동하는 2021년, 다음 넘겨주실까요? 2021년 1월 말경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반부패 비서관 제의를 받았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당시 수락을 했는데요. 당시 민정수석실 사정이 조금 복잡해서 4월 1일자로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예하의 행정각부로부터 파견받은 행정관들, 이른바 늘공이라고 하죠. 늘 공무원인 분들,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온 행정관들, 이른바 어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이라고 속된 말인데요. 그런 행정관들과 행정요원들 그리고를 통할하고 지휘 감독하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주로 권력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세계 12강국인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속사정과 작동되는 원리 그리고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면서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고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청와대에 근무하기 시작하고 3개월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보수 언론에서는 저희 공개된 재산 중 일부를 거론하면서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다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대출이 과다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옳지 않은 지적이라고 항변도 했지만 당시 차기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과 보수 언론은 저를 그것에도 관계없이 크게 공격했죠. 그래서 수정된 기사, 제 항변하는 기사는 전혀 내보낼 생각을 안 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억울했지만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 어떤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단체의 고발로 인해서 경찰에서 수사까지 받게 됐는데요. 오랜 기간 수사 끝에 결국 최종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 수사한 결과서를 보면 당시 저의 해명 내지 항변이 사실이라고 명백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되어 있던 땅도 개발과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까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튜브 등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상위에 그때 그 당시에 많은 동영상과 뉴스 등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참 전국이 떠들썩했던 보도였는데요. 결국 이렇게 무혐의 처분될 사건이 그렇게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 최종 혐의 없음 처분 받았다는 기사는 김기표 혐의 없음, 김기표 무혐의 이런 식으로 검색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언론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래도 수사의 최종 결과로 당시 제 설명과 항변이 타당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후 대선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를 적극 도왔고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전체 총괄 변호인단의 총괄 변호인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 부원장 사건은 현재 2023년 11월 30일에 선고문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권의 행태를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거나 국민의 의견, 야당의 의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정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에 대해서 그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대놓고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소명 부족이라고 하니 그동안 수사 결과가 얼마나 부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속빈 강정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괴롭힌 수사였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이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고백이 된 요즘입니다. 하지만 검찰 조직의 속살까지 잘 알고 그 행동, 검찰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러한 검찰의 공격으로부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을 잘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검찰을 가장 잘 개혁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이러한 검찰에서 일을 하였던 경험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검찰의 칼끝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참다운 검사, 올바른 변호사 그리고 정의로운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부천에서 자라났고 부천은 저를 키워냈습니다. 부천은 저를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아들인 저는 제가 지금까지 부천에서 자라나서 받은 혜택,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한 그 혜택을 저는 오롯이 부천을 위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은 과거에 비해 많이 쇠락하고 정체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천의 아들로서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래서 그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낸 과거의 낡은 틀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하고 그래서 부천은 이제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유능하고 완전히 젊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제 50세인 부천의 아들 저 김기표는 이제 부천이 다시 도약하는 1등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이 영구히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매우 참신하고 유능한 일꾼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천의 4개 선거구 중에서 부천 을지역에 내년 4월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부천의 간판, 부천의 대표로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황하게 설명된 저희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혼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요. 또 혼자 이게 10분 동안 말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네, 네. 고향이 보성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끔 고향 갑니까? 예, 부모님이 아직 두 분 다 구존하고 계셔서 가끔 그렇군요. 부모님 뵈러 갑니다. 뭐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겠네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서울특별시를 마치 경기도의 네, 네. 도시들을 서울특별시에 편입한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특수부 검사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찰공화국에서 주로 막 야당 쪽 수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렇게 좀 치우쳐진 수사를 보는 입장,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다음에 공익의 대변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고 자부를 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네.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거의 검찰청 한두 개 정도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서 네. 네. 몇 년 동안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고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검사 출신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어디 참 동네 창피해서 어디 말하고 다니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네.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도 언급을 하셨는데 네. 그런 수사를 받고 견뎌내는 이재명 대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이요. 네. 일단 첫 번째 아무리 저렇게 검찰에서 수사를 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문제없이 살았던 것 그것도 대단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수사를 받는 사람이 일반 사람이라면 아마 거의 견디지 못하고 여러 네. 가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막 포기하고 이럴 수도 네.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잘 이겨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무고함을 밝혀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고 있죠. 네. 자, 아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네, 선택에 네.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들을 지켜봤을 텐데 네. 이 지도자들은 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지도자들이 있다면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대통령이신데 네네. 저는 그분의 어떤 격이 없는 그다음에 서민 친화적인 네. 그리고 어떤 기존의 불필요한 권위들을 이렇게 타파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와 그런 것들을 높이 사죠.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고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셨던 분, 그다음에 같이 모셔보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모든 네네. 결정을 할 때도 고뇌에 차서 결정을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수사 기록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 사석에서도 말씀을 나눠보면 네. 굉장히 명석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문제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네. 불필요한 어떤 이즘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민이 정말 잘 사는 게 어떤 건가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것이 난 진짜 저렇게 세 분을 다 합친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가랑이가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천, 을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은 총선 민심 5개월 앞두고 있는데 민심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동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계시지만 네. 부천이 오히려 쇠락하고 정체된 도시로 네.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네.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 어떤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현역은 30 의원입니다. 네네. 인지도가 꽤 있는 분인데요. 네네. 이분도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겠죠? 뭐 그러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또 다른 경쟁자들도 이제 있을 네, 터인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에 초점을 앞으로 둘 예정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부천에서 자라나고 부천이 길러낸 부천의 아들이다. 그래서 부천에 대한 애정이 그 누구보다도 많고 그 다음에 가장 젊고 가장 유능하다. 네. 저는 자부합니다. 네. 유능하다 자부하고 그다음에 가장 활기찬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부천의 간판이 되고 부천을 이끌어 간다면 부천은 지금과 훨씬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합니다. 네. 자, 이제 30초 남았는데요. 네. 아까 10분 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 네. 추가로 한다면요? 부천 시민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에서 자라나서 부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천이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개탄하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뽑았다 할 수 있을 말을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잘하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네. 무엇보다 시간을 지켜야 하니까 이게 조금 마음이 급해진다고 그럴까요? 좀 네. 그런 면이 좀 있네요. 그래서 답변도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뭐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네.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반응이 뜨거운 분들을 모시고 그런가요? 2라운드를 아, 예, 아, 예. 이렇게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봐서 조회수를 좀 늘려야겠군요. 네,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마이TV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마련한 특별 기획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는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마이 나누구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김기표님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마이TV가 특별 기획으로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주일 남짓했습니다. 그런데 출마 예정자들의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데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출마 예정자가 있으면 나누구 보셨어요? 나누구에 한번 출연해 보시죠. 이렇게 권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 조승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금천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금천구. 네, 현역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쪽에. 예, 경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나누구의 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이제 저랑 5분 정도 얘기를 한 다음에 10분은 온전히 통째로 조승현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저랑 5분 동안 마무리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정치의 길로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맨 처음 생각한 것은 뭐 초중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아니면 언제입니까? 국회에서 의원님들, 당대표님들 모시고 일할 때 네. 그때 이제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지역구 의원 이런 도전은 아니더라도 네.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음. 정치인들이 불신의 대상이 된 거에 대해서 그 네.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서 제가 분석을 하면서 그렇군요. 내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잘해볼 수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네. 정치 혐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이것을 좀 찾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출마자들에게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가족들은 어떻느냐. 근데 반대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네, 조승현님의 가족, 아내분 네. 어땠습니까? 제 아내도 반대를 했죠. 어떻게 반대했습니까? 그냥 말을 2달 동안 안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2달 지나서 지금은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조승현은 도저히 말릴 수가 없다. 이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 출마 예정자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던데요. 네, 그때 아내분은 왔습니까? 와가지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뀌었네요, 그러면. 네, 자, 출판 기념회 몇 분이 왔습니까? 한 500분이 좀 넘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만족할 수준이었습니까? 네, 만족할 만하고요. 네. 광복회, 유족회에서 독립유공자 선생님들께서 일단 많이 오셔가지고 그게 아주 제일 영광스러웠고요. 네. 그 다음에 이해찬 전 총리, 음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네. 조희연 교육감님, 네. 그리고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제가 이렇게 모셨던 정치인들이 오셔서 축사를 잘 해주셨고요. 네. 현역은 아니지만 전직 이훈 의원님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그렇군요. 선배이신데 오셔서 축사를 네. 해주셔서 아주 훈훈했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와의 인연은요? 이해찬 전 총리께서 이제 제가 한명숙 의원실에 있을 때부터 자주 뵀었고요. 네. 이해찬 전 총리께서 당 대표이실 때 네. 상근 부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이끌어 주시고 예뻐해 네. 주셨습니다. 네. 자, 전에는 방송 제작일, 영화 제작일 이런 거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화 프로듀서 일을 하다가 네. 한명숙 총리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고 음. 그 길로부터 이제 여의도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주로 한명숙 전 총리와의 관계에서 역할은 무슨 역할이었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나가셨을 때, 그다음에 네. 당대표 선거 나가셨을 때 홍보를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실 때 의원실 비서관으로 네.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국회에. 지금도 이제 민주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데 어떤 네. 당직입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 모시고 일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 부위원장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데 네, 예, 함께 일하고 있군요. 예, 함께 일하다가 방통위원으로 가셨다가 네. 그래서 제가 직무대행을 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민희 위원장을 차버려가지고 네. 다시 이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대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네.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데 네네. 본인의 역할, 국민소통위원회에서의 역할은 뭔가요? 국민소통위원회는 네. 어떤 여론이라든지 국민 당원들의 네. 여론을 이렇게 수렴하고요. 그것과 소통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네. 민주당의 역할에 네. 대해서 지지자들이 막 많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이기도 한데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강서구 보궐선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회초리 때리기 가장 좋은 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네. 내년 총선 같은 경우에 대통령한테 회초리를 들었다가는 야당에 힘을 실어줬다가는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대통령제에서 아주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되게 조심스럽지만 강서구 보궐선거는 자치단체장 선거기 때문에 네. 몽둥이를 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회초리를 아주 세게 때렸다고 보여지는데 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고 해서 네. 절대 긴장을 놓거나 내년 총선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절실한 마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출마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네. 본인의 경쟁력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당에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네.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 짜는 것, 그다음에 우리 당을 디지털 소통위원회 조직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당을 디지털화하는 데 앞장섰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그런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권과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법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자, 이제 5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 인터뷰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10분 동안 온전하게 나는 누구인가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긴장되시나요? 네, 좀 긴장됩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의 미래 연구소 조승현 소장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국민소통위원회 수석 상임 부위원장 당직을 맡아서 이재명 당대표를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교대, 현재는 경인교대, 그리고 과거에는 성신여대, 동명대 등에서 겸임교수하고 강사 등으로 전략 커뮤니케이션 등의 과목을 가르치면서 강단에 섰었고요. 현재 KBS, YTN, MBN, TV조선 채널A, BBS 등 정치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서울 금천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2012년 전까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 프로듀서 일을 했었고요. 취미로서 재즈 밴드에서 베이스를 치는 일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딴따라였죠. 문화예술인이었는데 저기 사진에 나오는 김명곤 배우시죠. 서편제 주인공이시기도 한데 저분과 2008년도에 영화도 작품도 같이 했었는데요. 2009년도에 김명곤 선생님께서 와서 좀 도와줄 일이 있다.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2009년 5월 23일 날 서거하셨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연결식이 있었는데 시청광장에서 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공연을 기획하는 것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도현 씨, 김재동 씨 이런 분들 제가 컨택을 해서 그 회사가 결국 이제 세무조사까지 받게 해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연결식 국민장의 장의위원장이 한명숙 전 총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셨죠. 그분께서 장의위원장이셨고 그분을 나중에 이제 끝나고 만나게 됐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밥을 사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렇게 머리를 기르고 밤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수염도 기르고 다니는 상태였는데 제가 한명수 총리님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 건방지게 나는 가수다를 꼭 보시라 이게 정치의 미래다 막 이런 건방진 얘기도 했었는데 한명숙 전 총리께서 그것을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재판 중이었는데 아주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조 PD를 만나면 웃는다.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보좌관들이 심기보좌 차원에서 우리 조 PD를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래서 저를 막 단풍놀이 갈 때도 부르고 당사에도 놀러 오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께 제가 옷 그렇게 입으시면 안 된다. 핑크색 너무 촌스럽다. 파스텔 톤으로 뭐 엘레강스하게 입으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패션쇼도 막 데려가서 모델들도 인사시켜주고 GV 그러니까 영화의 VIP 시사에도 모시고 가서 영화 배우도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즐거워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같이 놀러 다니면서 친해진 와중에 선거에 나가시면서 저한테 선거를 좀 도와줄 수 없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프에 갔는데 제가 뭐 사실 뭐 정책을 알았겠습니까? 선거를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모른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할 때였으니까 이 세상은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데 너무 이긴 아날로그판이다 구리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네가 와서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를 도와드리고 당대표가 되셨을 때 국회의원도 같이 됐는데 그때 2012년도에 국회 비서관으로 오라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위장 취업을 한 거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정치 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에 참고하려고 그냥 경험 삼아 간 거였는데 저 선글라스 낀 사진 뭐 이런 사진들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무원증에 그거를 제출을 하라 그래서 저 사진 제출했더니 국회에서 그 다 공유가 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왔다 소문이 날 정도로 국회는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있다가 떠날 줄 알았는데 저도 한 1, 2년만 있다가 나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선거가 해마다 있더라고요. 그 선거 때마다 홍보 전문가로 불리고 제가 15번의 선거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선, 총선, 지방선거 이렇게 15번의 선거를 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당대표 선거를 5번을 했는데 한명숙, 문재인, 추미애, 이해찬, 이재명 이렇게 5번의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5분이 다 당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아이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당대표께서 부르셔갖고 당직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가 했던 일들은 뭐냐면은 저는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파워블로거도 했었고 파워지식인의 바람신 등급까지도 현재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여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 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당대표 시절이죠. 2015년, 16년도 총선을 준비하면서 그 일을 계속했었고 디지털 소통위원회를 조직하고 우리 당이 디지털 정당이 되는데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님을 모시고 일할 때도 우리 후원회라든지 이런 민주당의 디지털 홍보, 영상 홍보 이런 일들을 다 했었고요. 이해찬 총리가 되셨을 때는 저는 상근 부대변인을 했습니다. 너무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만 아웅다웅 다투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공보, 언론 홍보 일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대변인실 행정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언론 공보를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를 그만두고 이재명 대표님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당에 가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특별 보좌역, 그다음 미디어 특보단 부단장 역할을 하면서 언론 홍보를 맡아서 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되진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앞으로 하고 싶은 정치는 그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공직자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욕심만 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기본적 개념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가치의 배분입니다. 배분이란 것은 누구한테 양보를 받아서 누구한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수능이었는데 대학 입시에서 지역 할당 인재를 얼마큼 5% 뽑겠다. 이 얘기는 서울에 있는 분한테 양보를 구해서 지역에 있는 분한테 배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들한테 양보를 강요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가 되면은 후원금을 정치 신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1억 5천, 선거가 있는 애는 3억씩에서 4년간 7, 8억의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을 자기 재선에다가 올인합니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지만 도전자는 직원을 월급을 두고 직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와 지역의 사무실을 2개를 둘 수 있지만은 나머지 도전자들은 사무실도 둘 수가 없습니다. 도전자들이 현수막을 걸면은 국회의원 현수막만 빼고 다 떼어집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누군가 신고를 해서 다 떼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보를 안 하면서 청년 정치를 얘기하고 도전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로남불에서 정치에 혐오가 생긴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제네시스를 렌탈해서 타고 다닙니다. 자기 돈으로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금으로 국민들은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왜 세금으로 제네시스를 렌탈해서 타고 다니는지 이러한 위선, 그러면서 서민을 얘기하는 내로남불, 이것 때문에 정치가 혐오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 책 조승연이 묻고 챗GPT가 답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는 기득권을 버리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게 저의 꿈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이 AI 시대에서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AI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인간이 AI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AI를 컨트롤할 수 있고 아무 규범이 없습니다. AI에 대한 그런 규범을 만드는 그런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금천구가 ICT의 메카이기도 하고 패션의 메카이기도 하고 음악의 메카입니다. 국악예 중 국악예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금천구를 문화특구, 교육특구로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저 금천의 사위 조승연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하니까 어때? 10분 동안. 제가 방송을 사실 많이 했는데 네네. 이건 정말 긴장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까 이제 나가수도 언급했는데 네. 나가수랑 나누구랑 네. 공통점 있다면?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네네. 이런 슬로건으로 미디어 파워를 국민한테 돌려준 네. 혁명적인 미디어 환경을 바꾸신 미디어 혁신가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나누구도 그렇게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네. 그런 콘텐츠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아까 10분 발언 듣다 보니까 이력이 재밌어요. 영화 네. 쪽에도 관여를 했는데 네,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성공을 하면 좋잖아요. 네. 자,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면 영화에서의 승리 비법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성공한다는 사실은 네. 뭐랄까 기적이죠. 음. 도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선거도 마찬가지로 도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역 의원은 네. 타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타짜인지 아닌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올드 타짜들이 몇 분 계신데요. 네. 이 도박판에서 제가 네.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늘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심은 천심이니까 하늘에 네. 맡기고 뛰고 있을 뿐입니다. 자, 금천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항상 네. 민주당을 응원하고 민주당 지지했는데 돌아온 건 낙하산 전략공천밖에 없어서 우리 금천구민들께서 항상 실망하고 네. 괴로워하십니다. 네. 근데 저는 금천구에서 13년 이상을 산 금천의 사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있고요. 그냥 내비게이션 찍고 금천구로 온 그런 정치인이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 금천구의 민주당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꼭 보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막 네이버 포털 등 알고리즘 분석하고 네. 이런 거에도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렇죠. 금천의 지금 여론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금천의 여론은 지금 바꿔야 한다는 정서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네. 민심을 만났을 때는 그런 여론이 느껴지고요. 네. 네이버 검색량이라는 빅데이터로 봤을 때는 네. 제가 뭐 현역 의원보다 10배 이상 그래요? 압도적으로 검색량은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여론, 그다음에 조직 여론, 네. 그다음에 사람들 만났을 때 피부로 느낀 여론, 요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조직 여론은 사실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 온라인 여론이라든지 제가 그래요.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여론 분석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금천구 말고 민주당이 또 당직도 맡고 있으니까 네네. 이번 22대 총선은 5달 앞이지만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려운 선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네. 만 2년이 안 됐을 때 치러지는 네. 그 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국민들이 네. 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음. 거의 전두환이 떠오를 정도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표를 줄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선거에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여론의 흐름이란 건 있는데 네. 흐름이란 것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네. 방송 장악이라든지 음. 국민들한테 잘못해놓고 사과하지 않고 전 정권 탓만 한다든지 네. 야당 탓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국무위원들이 야당을 찍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네, 야당 네. 대표를 중범죄자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모가지 단다한 사람 국무위원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네. 노무현 초대 악마라고 한 사람 국무위원으로 임명한 거는 음.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을 짓밟는 행위거든요. 네, 네. 이런 태도를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론도 그렇게 나타나고 네, 아까 있고요. 이재명, 한명숙, 이해찬 등등 언급하셨는데 네. 기존 정치인들로부터 이 점은 내가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제가 운 좋게도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음. 정치를 배우면서 일을 했었는데요. 네. 공통적으로 배운 건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정도의 리더십이 있는 그런 지도자 같은 경우는 네. 항상 사보다 공을 먼저 하시는 분이었다고 제가 그런 네,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공이 51%, 음. 사는 49% 미만으로 하는 네. 그런 정치인이 꼭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금천을 문화특구, 교육특구로 만든다 했는데 네. 그 중에 아이디어 하나 있다면요, 현재? 금천은 정조대왕 네. 행차가 있었던 지나갔던 도시고 시흥 행궁이 그래서 있습니다. 거기 8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요. 근데 호합사란 엄청나게 훌륭한 네. 중요한 사찰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국악중학교, 국악예술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전통 문화의 메카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네.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어우,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요. 네. 방송 나가서 정말 여권에 쟁쟁한 패널들하고 맞서 싸우기도 하는데 훨씬 더 긴장되고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쿵쾅쿵쾅 심쿵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여론 전문가이기도 한다니까 열외 질문 하나 해야 되겠네. 네, 예, 오마이 TV가 더 발전하려면 지금 이제 구독자 170만까지 왔는데 네, 네. 200만까지 발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구독자 늘리고 입금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아하. 막 화를 내가지고 분노해서 하면 되는데 오마이 TV는 언론이기 때문에 네네. 저널리즘 정신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서서히 계속 200만, 300만 찍지 차분하게. 않을까. 저는 그런 지금처럼 면에서 하면은 이번 나누고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이 기획은. 저는 이 대표님께서 역시 훌륭하신 언론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치 신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정말 완전히 그 기회가 120도로 없어요. 기울어진 어. 경기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한 것은 저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음. 이런 슬로건처럼 모든 예비 후보자들도 정치인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직접 선수로 뛰어보니까 예. 신인에게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 이 운동장이 그걸 절실하게 느꼈겠어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어. 그렇지만은 계란 맞고 깨진 바위가 한 30%는 되더라고요. 자신 자신 있습니다. 계란이 바위를 깨는 그 기적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 조승현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자, 이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정치 신인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운동장에서 이 22대 총선이 이제 시작이 될 터인데요. 새롭게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나누구를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도전 자세히 독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려면요, 오마이 나누구 골뱅이 네이버닷컴 이렇게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